2005년 조선시대의 마지막 주모가 눈을 감았습니다. 250년을 밝혀온 한 집의 불빛이 영원히 꺼진 것입니다. 그곳은 단순한 주막이 아니었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신뢰의 네트워크, 은행도 없이 신용카드처럼 작동하던 금융 시스템의 중심이었습니다. 조선의 주막은 정말 그런 역할을 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조선 서민의 삶을 통째로 지탱했던 주막의 정체를 파헤칩니다. 18세기 대동법 이후 전국에 10만 개 이상의 주막이 들어서면서 그곳은 단순한 숙박지를 넘어섰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신뢰의 중심지. 상인들의 신용을 담보하고 양반과 노비의 신분 질서를 무너뜨리는 공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1903년 폴란드 여행자 세로 셰프스키가 한국의 주모에게 맡긴 엽전을 영수증으로 관리해 전국 어디서나 현금처럼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현대 신용카드의 원조 아닐까요? 하지만 1909년 주세법으로 가양주가 불법화되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주막은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2005년 마지막 주모의 별세와 함께 조선시대 주막의 250년 역사도 영원히 종막했습니다. 당신이 당연하다고 여겨온 신용과 신뢰의 시스템이 사실은 조선 주모들의 약속 위에 세워졌다면 어떨까요? 이 영상을 통해 그 정교함을 만나보세요. 2005년 봄, 경상북도 예천군 삼강리. 낙동강과 내성천, 금천이 만나는 강가의 한 초가집에서 백발의 노인이 마지막 등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훈연.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마지막 주막, 삼강주막을 평생 지켜온 마지막 주모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눈을 감자 조선주막의 마지막 장도 함께 넘어갔습니다. 단순히 한 채의 술집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신뢰의 네트워크, 은행 없이 돌아가던 금융망, 길 위에서 오가던 모든 이야기가 그 한 사람의 손과 함께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삼강주막이 자리한 그곳은 단순한 강가가 아니었습니다. 낙동강을 따라 영남 내륙의 곡식과 소금이 오르내리고 내성천을 따라 봉화와 안동의 사람들이 흘러왔으며 금천을 따라 문경과 점촌의 보부상들이 짐을 풀던 길목이었습니다. 새 물줄기가 만나는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사람의 발길이 모였고 그 사람들이 잠시 짐을 내려놓을 한 채의 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한 채의 술집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시간을 1485년으로 돌려야 합니다. 1485년, 조선의 법전 경국대전이 완성됩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 주막 운영에 관한 조항이 들어있었죠. 국가가 직접 주막을 제도로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주막은 단순한 술집이 아니었습니다. 시골 길가에서 밥과 술을 팔고 나그네에게 돈을 받고 잠자리를 내어주던 곳. 마구간과 마당, 장원을 갖춘 형태까지 구조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주막의 간판은 글자조차 필요 없었습니다. 장대 끝에 둥근 용수, 술을 거르는 그 도구 하나만 매달면 그것이 곧 표지였습니다. 그를 모르는 행상도, 처음 그 마을을 지나는 나그네도 멀리서 그 둥근 표지만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저기에 밥과 잠자리가 있다고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평상 위에서 무엇이 오갔느냐입니다. 한양의 정변 소식, 장터의 시세, 도로의 상태, 누가 어디로 향했는지까지. 길 위의 모든 정보가 그 평상에서 거래되었습니다. 홍길동전을 떠올려 보세요. 길동이 정보를 얻고 사람을 만나는 무대가 어디였습니까? 늘 주막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카페와 모텔, 우체국과 SNS를 한 지붕아를 묶어놓은 공간이었던 셈입니다. 주막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계기는 1616년 무렵 찾아왔습니다. 광해군 8년, 경기도에 대동법이 시행된 뒤 약 100년에 걸쳐 제도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세금과 물자의 흐름이 바뀌자 장시와 길목이 활기를 띠었고
상인과 행상의 발길도 훨씬 잦아졌습니다. 주막은 그 모든 발길이 잠시 멈추는 정거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놀라운 기능은 따로 있었습니다. 1903년 한 폴란드 사람이 조선 땅을 밟습니다. 이름은 바칠라프 세로제프스키. 시베리아를 거쳐 동쪽 끝에 작은 나라까지 흘러든 여행자였습니다. 그의 짐 속에는 엽전 25kg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운데 구멍 뚫린 동전을 줄에 꿰 무더기 25kg. 한 사람이 짊어지고 다니기에는 너무 무거운 노잣돈이었습니다. 그는 이 돈을 어떻게 했을까요? 길가의 한 주막에 들어가 처음 보는 주모에게 그 모든 돈을 통째로 맡겼습니다. 주모는 종이 한 장에 글씨를 적어 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영수증이었습니다. 그게 거래의 전부였죠. 세로셰프스키는 그 종이 한 장을 품에 넣고 전국의 주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처음 보는 주모 앞에서 그 종이를 펼쳐 필요한 만큼의 돈을 현금처럼 꺼내 썼습니다. 은행도 전산망도 보증인도 신원조회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카드를 긁을 때 일어나는 일과 정확히 같은 일이 1903년 조선의 흙길 위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장의 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결제가 통과되는 시스템과 똑같았던 셈이죠. 그 시스템을 지탱한 건 단 하나, 주모와 주모 사이의 약속이었습니다.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는 사람들이 종이 위 글씨 한 줄만으로 서로를 믿었습니다. 이 신뢰망의 정사는 어떻게 이뤄졌을까요? 행상이 다음 주막에 도착해 영수증을 내밀면 그곳의 주모가 돈을 내어줬고 그 기록은 보부상들의 발길을 따라 다시 처음의 주모에게 돌아왔습니다. 길 위의 사람들이 곧 결제망의 훼손이었고 평상이 곧 단말기였던 셈입니다. 신뢰가 곧 통화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막을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훨씬 더 거칠고 생생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1894년 조선을 여행한 영국인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금강산으로 향하는 길에서 처음 조선의 여관을 겪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 그녀는 진흙길을 지나 어느 마을 주막에 들어섭니다. 마당에는 말과 짐꾼, 여행자의 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돼지와 개와 닭이 돌아다니고 말먹이를 끓이는 불이 운돌방까지 되었습니다. 방은 좁고 뜨거웠고 사람들은 한 공간에 밀려들었습니다. 비숍은 그곳을 처음에는 몹시 불편한 피난처처럼 보았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주 동안 같은 길을 다닌 뒤에는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겉보기에는 초라해도 그 안에서 밥을 먹고 몸을 녹이고 잠을 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릴리어스 언더우드의 기록은 더 극적입니다. 1896년 무렵 지방 선교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어두워진 산길에서 아이가 탄 소달구지를 놓친 그녀는 작은 조선여관에서 밤을 보냅니다. 방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축과 닭이 둘러 있었고 한밤중에는 소들이 서로 싸우다 메인줄을 끊고 뛰쳐나갔습니다. 사람들의 고함, 여인들의 비명, 개 짖는 소리와 닭 울음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낭만적인 여행담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이 주막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깨끗한 호텔이 아니라 사람과 짐승과 물건과 소식이 한밤을 함께 버티는 기위의 임시 공동체였던 겁니다. 외국인들은 그 혼잡함을 놀라워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그 안에서 길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안의 화원들은 이 공간을 어떻게 그렸을까요? 외국인의 기록이 길 위의 혼잡을 보여준다면 조선 화원들의 그림은 그 혼잡 속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표정을 보여줍니다. 1778년 34세 김홍도가 행려풍속도 8폭을 펼쳐냅니다. 30대 중후반에 그는 통속화첩 25점도 함께 남겼습니다. 그 그림 속 주막에는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짐을 진 장돌뱅이, 흙 묻은 발의 보부상, 국밥 한 그릇에 등을 펴는 행상들이었습니다.
스승 강세황은 김홍도의 그림을 두고 우리나라 인물과 풍속을 꼭 닮게 그려서 모양이 틀리는 게 없다고 평했습니다. 풀어 말하면 그림 속 사람들은 실제 그 모습 그대로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세대 뒤, 신윤복의 붓끝에서 같은 주막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입니다. 양반이 갓을 비스듬히 쓰고 기생을 곁에 앉힙니다. 술잔이 도는 자리에 신분의 거리는 흐릿해집니다. 1813년까지 전해지는 그의 마지막 작품들에는 양반의 위선과 색정의 풍경이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같은 공간, 다른 사람들. 김홍도의 주막이 일하는 자들의 쉼터였다면 신윤복의 주막은 노는 자들의 무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변한 걸까요? 100년 동안 전국으로 퍼진 대동법은 상품과 화폐를 길 위에 풀어놓았고 그 흐름은 신분 질서를 안에서부터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돈 앞에서 양반과 상민의 경계가 흐려지던 시대. 주막의 평상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받아낸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황금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신윤복이 마지막 풍속을 남긴 게 1813년 무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아 10만 개의 등불은 하나씩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1909년 주세법이 공포됩니다. 집에서 술을 빚는 가양주가 불법이 됐습니다. 주막의 첫 번째 상품이 법 한 줄로 사라진 겁니다. 1916년 일제는 주세령을 더했습니다. 이제 술 한 방울도 총독부의 허가 없이는 흐를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기 철도가 깔립니다. 한양에서 부산까지 며칠을 걷던 길이 한나절로 줄었습니다. 걷는 사람이 사라진 길에는 머무를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도시에 호텔이 생기고 은행이 들어섰습니다. 종이 영수증을 끊어주던 주모의 자리에 통장과 인감이 놓였습니다. 신뢰가 사람의 약속에서 제도의 도장으로 옮겨갔습니다. 10만 개의 등불은 하나씩 또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그리고 2005년 봄, 예천 삼강리의 마지막 불빛마저 사라졌습니다. 주막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라진 걸까요? 오늘 우리가 편의점에서 카드를 긁을 때 화면 너머의 누군가가 우리를 믿어줍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 숫자 몇 줄을 보고 거래를 통과시킵니다. 1903년 세로셰프스키의 손에 쥐어진 영수증과 무엇이 다를까요? 기술은 바뀌었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신뢰는 기계가 혼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약속을 다른 누군가가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거래가 시작됩니다. 주모가 주모를 믿었던 그 자리에 지금은 데이터 센터의 서버와 서버가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를 지탱하는 건 여전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 포장마차의 비닐 천막 아래, 찜질방의 마룻바닥 위, 단골 가게의 외상 장부 위에서 주막의 정신은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지혜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옷을 갈아입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첨단이라 부르는 이 시대의 신뢰는 정말 우리가 처음 만든 것이 맞을까요? 2005년 그 봄, 예천의 한 집에서 꺼진 등불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250년 동안 흙길 위에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던 약속의 끈이 마지막 매듭으로 풀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누리는 신용과 신뢰, 그것이 정말 21세기의 발명품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명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흙길 위에서 종이 한 장에 모든 재산을 적어 건네던 어느 주모의 약속을 우리는 다시 만나고 있을 뿐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